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은요, 미국과 중국의 끝장 관세 싸움. 자, 트럼프가 145% 관세, 중국도 125% 관세, 그리고 뭐, 그 주변적인 부분에서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자, 이 끝장 관세 싸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종목군들 뭐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아니 공장 지었는데 왜 관세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또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세 협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알아볼게요. 진짜 자동차의 위기인지 아니면 위기를 조장한 기회인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끝장 관세 싸움과 자동차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볼 테니까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여러 가지가 있죠.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관세, 전쟁적인 모습들, 그리고 여기 지금 한미 방위 조약, 그 다음에 알래스카, 네, 그 다음에 그 미국 자동차 공장,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국과 네, EU 간의 이런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말 나쁜 일인지 아니면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바로 갑시다. 미국과 중국의 현재 관세 상황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2025년 4월 기준이고요. 정확하게는 4월 한 11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과 중국의 포지션이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둘이서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거죠. 야, 들어와! 서로 막 이제 싸움 박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미친놈들이죠. 네. 첫 번째 미친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친놈. 미친놈들 둘이 싸우니까 아주 미쳐버린 형국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출처는 위에다 다 써놨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셔가지고 한 번씩 보세요. 네. 자,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 트럼프 2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기본 상호 관세율을 84%에서 다시 125%로 인상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뭘 했죠? 펜타닐 관련 특별 관세를 20%도 추가했다. 그래서 합쳐지면 뭐가 돼요?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서 총 145%의 누적 관세율 적용이 시작된다. 무서운 건 뭐냐면 이 145%가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제 품목별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전기차는 자, 기본관세 145%다 적용됩니다.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등등 해서 전부 다 145% 관세가 적용이 되고요. 이 기타 품목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요 품목들 제외하고, 자, 기타 품목 주제 여부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일단 145% 이상. 자, 전기차는 145%인데 품목별 고관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최소 170에서 200% 또는 그 이상까지도 관세를 매기게 될 것이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기존의 25에서 50% 이것이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적 시에 170%에서 많게는 한 200%까지도 이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IRA 기준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다가 수입 관세까지 붙어지게 되니까 일단 170% 이상 가능성이 생겼다. 자, 철강 같은 경우도 25% 이상 이미 적용 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더 때리고 들어가니까요. 145에다가 25% 더해가지고요. 170% 이상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강은 이제 170% 이상 얻어맞게 된다. 와우 씨. 자, 기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중국산 제품들은 모두 다 145% 관세를 매긴다. 자, 무지막지한 부분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145%는 뭐다? 최저 기준선이다. 품목별 기존 관세 플러스 위반 누적 시에는 자, 170에서 200% 이상도 도달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숨통이 트이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백악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니들 다 목졸라 죽여버리겠어! 네, 관세를 한번 얻어 맞아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자, 145%라는 부분들은 뭡니까? 사실상 이제 100% 아니죠. 50%만 넘어가도 이 관세의 어떤 요율에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자, 관세가 일단은 100%다 이거야. 100%. 그러면은 물건값이 10,000원이면 세금이 10,000원이라는 얘기예요. 네. 물건값이 10,000원인데 세금을 10,000원을 내야 돼. 그러니까 10,000원에 사던 것을 지금은 20,000원에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 자, 나는 10,000원에 팔았어. 근데 니네 나라로 넘어가면서 세금이 붙잖아? 이게 100%. 그래서 20,000원이 됐어. 이걸 누가 산다? 수입자들이 산다 이거죠. 수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해외 직구하실 때 관세 누가 내요? 여러분이 내잖아요. 네. 해외에서 와 싸다 그래가지고
한 10만 원짜리 뭐 TV를 샀어. TV가 굉장히 싸죠. 10만 원이면. 그래서 딱 샀는데 관세 해가지고 25%딱 그 2만 5천 원 더 내세요. 그럼 여러분들 12만 5천 원에 산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느냐? 결국에는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수입 기업들, 수입하는 기업, 즉 미국 기업이 되겠죠? 미국 기업 또는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비싸니까 안 사, 제 얘기를 할 거. 그럼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170에서 200%, 만약에 200%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 원짜리 제품을 3만 원 주고 사야 돼. 만 원짜리 제품을 하나 사는데 관세, 세금만 2만 원이야. 이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 미국산 제품에 맞불 관세를 유지한다. 미국의 평균 대중 관세율에 맞춰서 대미 평균 관세율도 동등하게 설정하겠다. 네. 니들이 날 때리면 우리도 널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미국산 농산물. 네, 이 부분인데 정치적 타격이 큰 품목을 위주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자, 농산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네. 트럼프의 텃밭, 보수층이 결집되어 있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타격이 입게 된다면 일단 미국 정부는 그동안은 이런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완화를 좀 시켜주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뭐 왕창 때려버리게 되면 보조금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 자, 4월 11일 현재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125%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125%. 네, 사실상은 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더 이상은 없어. 네, 더 이상은 올리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100%든 뭐 200%든 300%든 뭐 농담으로 나오더라고요. 1년 후에는 1500% 관세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1500%든 125%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물건값보다 더 비싼 관세를 물고서 주식을 그 제품을 사야 될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뭐예요? 교역 중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중국과 미국은 현재 교역이 중단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입항되고 있었던 미국의 선박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다. 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그 비싼 물건을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뭐 빈 배로 갔다가 빈 배로 들어올 필요는 없으니까 아예 입항조차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2025년 4월 10일 현재 미국은 중국이 추가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중 관세 100%를 넘길 것이다라고 경고했고요. 결국에는 145% 관세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추가 보복을 철회했나요? 안 했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올려버립니다. 125%로. 한번 뒤져보자. 네. 이 원래 84%였죠. 근데 추가적으로 또 올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125%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래? 다시 공을 미국에게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요즘엔 뭐라 그래요? 협상 좀 하자. 네, 전화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예, 진핑이 전화 안 하네? 야, 진핑이 전화 안 왔냐?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몸이 좀 달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겉으로는 강하게 나갑니다. 실질적인 관세 휴전선은 없다. 그러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돌입했다. 자, 지금 미중 무역 관계는 무역이 아니라 복싱 경기다 이거야. 팍팍팍팍. 자, 관세가 주먹이고요. WTO는 링 카운터 역할도 못하고 땡땡땡땡 치면서 야, 쉬어. 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야, 그만하고 잠깐 쉬었다 해. 이거 WTO 너는 일단 빠져 있어. 네, 이거야. WTO 빠져 있어. 뒤지기 싫으면 그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이길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기간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어가지고 관세 압박이 일어나게 돼서 경기가 침체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불리해진다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고요. 중간 선거 나가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가 없어. 진핑이가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거야. 야, 나를 따르라. 네. 공산당 입장에서는 인민들 모두 참어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와 하고 일어나는 거야. 중국은 또 그런 건 잘해요. 네, 공산당이라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참으세요, 참아주세요 그랬는데 야, 참는 거고 한도가 있는 거지 너 계속 이렇게 참으라고만 되겠냐? 내년에 한번 보자. 너 중간선거 때 한번 뒤져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시간을 끌게 되면 중국에게 유리하다. 근데 단기적 압박 강도가 미국이 더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의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미국의 입장 및 중국에 대한 요구사항은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야,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야, 너 서로 간에 이제 주먹질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어디 복싱 한번 당해볼래? 네, 진핑이는 뭐라 그래요? 네, 한번 들어와 보든가. 네, 들어와, 서로 들어와 하고 있어. 들어와, 들어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야, 145%, 야, 125%, 네, 뭐 하는 거지? 확 그냥 둘 다 그냥 어디다 빠쳐버렸으면 좋겠네요. 네. 자, 아무튼, 기조 입장은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관세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중국 너네들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이거 계속 들어갈 거야. 그래서 뭐야?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의 압박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야, 니네 이거 다 뜯어 고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큰 징벌을 내릴 거야. 네, 무슨 심판관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요구사항 3종 세트가 나왔습니다. 시장 왜곡 시장. 이걸 시정해라. 국유기업 중심의 정책을 취하고 정부 보조금을 축소해라.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막 경쟁력을,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했죠. 야, 정부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싸게 팔어. 니네 손해보는 거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일단 시장 점유율 넓혀. 이런 거거든요. 그럼 가격이 엄청 내려가니까 가격 경쟁에서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하지 마라. 시장 왜곡하지 마라. 니네가 돈이 많으면 많았지.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 그 경쟁 구조에서 좋지 않다. 네, 공정하지 않다. 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재권 침해 근절,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중국 놈들 지금 보면 그 반도체 막 지들이 개발했다고 뭐 난리치고 있지만 다 뺏어간 기술 아니야. 다 훔쳐간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강제 기술 이전, 지금도 심할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에다 공장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합작, 무조건 합작이죠. 5대5 합작입니다. 네, 5대5 합작 해가지고 기술 다 빼먹고 지들이 그걸 만들어.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하면은 아니야 그러고 말아.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이제 단속이 안 된다 등등등. 그리고 얘네들은 손해보니까 철수해. 철수하려면 공정 다 놓고 가. 네. 이게 중국의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에다가 우리 그 예전에 차이나 드림 할 때 아주 많은 기업들이 손해만 잔뜩 보고 도망쳐 나왔다라는 거지. 우리 기업들도 많이 철수를 했어요. 아시죠? 네, LG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게 보복 조치도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롯데마트, 뭐 이마트 뭐 이런 거 철수하는 거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 자, 얘네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자, 무역 불균형의 개선. 2020년 합의한 미국산 제품 구매량 목표 미달. 자, 이건 무슨 얘기냐? 2018년, 2019년 들어서면서 무역 전쟁이 한창 심화가 됐었죠. 그때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중국이 이제 빤스 벗고 네, 아니 빤스를 벗으면 안 되죠. 네, 어쨌든 네, 이렇게 100개를 들었어. 100개를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 아, 안 되겠다. 우리가 졌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미국산 제품 좀 많이 사줄게. 여기로 일단은 끝이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나타났죠?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흐지부지 그러면서 트럼프가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야, 트럼프 때 한 거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지? 그러면서 제품 구매량을 실제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등장한 거야. 야, 너 약속 왜 안 지켜? 이 새끼 봐라.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 야, 무역 불균형 우리가 적자 너무 많이 봐. 니네 많이 사줘. 야, 지식재산 이거 보호해. 니네 새끼들 자꾸 뺏어가지 마. 시장 왜곡하지 마. 요 세 가지를 원하고 들어간 거죠. 요것만 조치가 되면 내가 관세 뭐 좀 낮춰준다든지 없앨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구 수익 하나 더 늘어납니다. 뭐죠? 펜타닐, 또 철강 과잉 생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됐어요? 비경제 이슈까지도 관세 빌미를 활용하게 된다. 결국에는 145% 관세 폭탄의 카드가 발동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뭐죠? 중국 너희들의 발전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마. 네, 더 발전하지 마. 이 자식들아, 자꾸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하지 마. 이거. 그 다음에 관세 계속 매겨버릴 거야. 니네들 성찰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2019년도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들어가니까 시진핑이 그 당시에 그냥 강력하게 밀고 있었던 중국 제조 2025. 2025년도에는 우리가 모든 반도체나 뭐 첨단 기술을 자급자족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거 안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일단락 됐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여기 있는 거야. 이 지식재산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건데 트럼프가 이제 그 코로나와 함께 사라지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걸 다시 끌고 나온 거고 여기다가 이제는 펜타닐, 마약 그다음에 철강 과잉 생산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더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명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관세를 망치처럼 휘두르고 있다. 토르야, 토르. 고치려면 일단은 다 때려부시고 다시 시작하자.
중국은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억울하지 않지. 네. 하지만 억울한 것 같은데, 야, 그럼 네가 보복하지 말았어야지. 네. 내가 관세 때리는 대로 다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네가 보복하지 말았어야지. 왜 보복하고 난리야?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보복하지 말았어야지. 야, 그게 되냐? 그래도 보복은 해야지. 야, 그럼 또 보복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네, 주고받고. 자, 결국에는 네, 더 많은 것을 잃을 놈들이 물러나겠죠. 자, 시간을 길게 끌면 진핑이가 우세하고요. 짧게 몰아치는 것은 럼프가 우세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중국에 대한 공세는 더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진핑이가 지금 두 가지 패를 들고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죽여버려? 네, 확 강대강으로 나가? 아, 좀 빼? 뭐 이렇게 고민이 많이 있어요. 지금 눈에. 네, 고민이 많이 있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저거 같은데, 네, 인디안 같은데 이거 지워야 되겠다. 네, 자, 아무튼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나왔느냐? 보복 관세로 미국 정치급소를 한번 때려보자. 자, 한번 때려봅시다. 미국산 농산물 등 표적 관세를 부과한다. 공화당 표심이에요. 농민층은 공화당 표심인데 공화당이 어디야? 네, 트럼프 지지자들. 그래서 트럼프의 정치 기반을 흔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한번 나온 거고 최근에 미국산 제품에는 125% 관세 맞불을 적용했다. 이게 4월 11일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 이제는 추가 대응은 없다. 왜냐면 관세가 이제 100% 넘어가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부과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 어떤 것들이요? 문화 콘텐츠 보복, 할리우드 영화 수입 축소 발표. 야,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탐 크루즈라든지 뭐 등등등 지금 중국에서 개봉할 영화들 상당히 많은데 야, 수입 안 해. 왜냐? 중국 애들이 우리 관객들이 미국 영화를 싫어한대. 그렇게 미국 영화 보고 싶어 하지 않대더라. 이거 우리 한한령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한한령이라고 발표는 안 했죠. 하지만 이제 압박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졌잖아요. 그거 미국에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파워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사들은 중국에서 그래도 쏠쏠한 재미를 봤었는데 이게 나가리다가 된 거야. 이런 부분이 되면은 힘들어지겠죠. 자, 소비 심리 차단 효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관세가 어마어마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중국 내에서 애플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생산하는 거 보세요.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145% 관세를 내야 돼. 미쳐버린 거죠. 네. 자, 여기 있는 거를 중국에다 팔려고 하니까 중국 애들은 미국산 제품이라고 약간 불매운동 비슷하게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놈아!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다른 데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신통방통하지 않아. 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플도 사실은 탈중국을 해야지 되는 모습일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다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RCEP, CPTPP 이렇게 있는데 이 RCEP라는 건 뭐냐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시안 10개국, 네, 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애들 15개국 정도가 이제 참여가 된 그런 어떤 뭐랄까 동반자 협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신에 유럽하고 아세안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시키겠다. 미국 거 사지 말고 브라질, 호주산 농산물을 수입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즉 미국을 제끼고 제3국 교육 확대로 가겠다. 그럼 CPTPP는 뭐냐?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는 TPP였어요. 근데 미국이 2017년도에 여기를 탈퇴합니다. 이때도 트럼프였죠. 네, 탈퇴를 하게 되면서 뭐가 됐느냐? CPTPP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11개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범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대권이나 뭐 환경, 노동,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이쪽 애들하고 연계를 하겠다는 얘기죠. 즉 미국을 제끼고 다른 쪽하고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미국이 니네한테도 관세 매긴다면서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리고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미국을 좀 엿먹으면 안 될까? 중국의 속내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러고 있었잖아요. WTO 제소하면서 미국에 관세 매기면서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하고 뜻을 같이 할, 네.
동무들을 모집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위기감이 딱 고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야, 중국 빼고 다른 애들은 관세 유예, 보복 안 하면 니들은 관세 유예해줄게 라고 얘기가 나와버린 거지. 그래서 중국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일단 행동을 했는데, 네. 협상자들이 없는 상태죠. 이거 조금 이따 얘기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국채 보유를 축소하고 있다. 미국채 보유량을 15년 만에 7천억 달러대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자, 국채 보유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되는 내용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이 국채를 축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사실은 미국 국채를 약 70% 정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또 이걸 때리고 들어갔을 때 당연히 미국에게 타격은 있겠죠. 그렇지만 중국에게도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환율 변동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국채 보유를 축소하는 제스처는 취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계속 연결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목적은 뭐냐? 달러 무기화에 대한 대비, 금융 리스크의 분산. 네.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 국채 시장 영향력은 예전만 하지 못하다.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국채 때린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어이구 큰일! 이렇게 했는데 때려봐! 그렇게 얘기 나올. 옛날 같지가 않아. 중국이 그리고 국채 때린다고 해서 나도 피해인데 그럼 고민이 좀 되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목요일 방송 자세히 보시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귀 광물에 대한 무기화, 갈륨, 저마늄, 이게 히토류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첨단 소재 수출을 통제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갈륨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LED, 태양전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런 그 광물이고요. 저마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광통신, 적외선, 센서, 이 반도체 이런 쪽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런 소재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수출을 통제하겠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의 90% 정도 장악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걸 통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 못 만들어. 자, 2025년도 들어서면서 미국 대상 수출 차단 품목을 또 더 많이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에 대한 전략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이거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광물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이거를 도장을 찍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중국이 그걸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좀 지원해줄게. 미국하고 놀지 말자. 그러면 젤란스키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국이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러시아 때문이죠. 러시아와 척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아. 그래서 양쪽 모두 쉽지 않은 상태고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보다도 러시아를 먼저 협상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한테도 이제 뭐 광물 협상,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 그 조약을 체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러시아가 자꾸 삐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러시아 너희들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종전하자. 근데 러시아는 땅을 뺏고 싶은 거고 우크라이나는 땅을 뺏기 싫은 거지. 자, 이 안에서 트럼프가 누구의 편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원래는 러시아 편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막 협박했어. 근데 우리는 땅 뺏기면서까지 니네한테 광물 주면서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뭐가 나온 거야. 유럽이 야 우크라이나 우리가 지원해줄게. 우리가 보호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유럽의 방위비 증가.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방산주 쪽으로 연결됐었던 거다 보시면 되겠죠. 자, 반도체 EV 산업을, EV는 이제 전기차예요. 겨냥한 정밀 타격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히토류 제한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미국도 타격을 상당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근데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미국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도맡아서 할 뿐입니다. 근데 그냥 그럴 수 있다. 알았어. 우리도 환경오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히토류를 미국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국은 지금 마치 호신술을 마스터한 곰. 이거 뭐죠? 이걸 뭐라고 그래? 쿵푸 판다. 빠이야 빠이야 막 그거 있잖아. 그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 뭐라고 하죠? 뭐 쿵푸 팬터. 어쩌고. 그 가사를 모르겠네. 빠이야 빠이야인가? 아무튼 그 뭔지 아시죠? 그 호신술을 마스터한 곰처럼 맞붙고 있어. 야! 픽픽픽픽! 이렇게 맞붙고 있는 거야. 한 대 맞으면 그러면서 다시 5대 또 때리고 있어. 그럼 또 때려. 그럼 또 그럼 또 때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관세로 때리면 광물로 맞고 영화로 기죽이고 국채로 무섭게 째려보고 있는 상태다. 야, 조금만 더 해봐. 더 세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중국의 반응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면 미국도 움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미중 관세 갈등 속에서 타국 관세 유예. 지금 70개국은 관세 유예했어요. 그 다음에 EU 협상. 이거 과연 괜찮은 거냐? 자, 지금 보면 여기 중국애가 쳐다보고 있죠? 네, 쳐다보고 있어요. 미국하고 지금 이 유럽하고 또 이제 협상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하고 협상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쳐다보고 있어. 아쭈 쉐끼들. 네. 과연 괜찮을까? 라는 거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미국의 전략은 동맹국에게 일시 관세 유예를 선언한다. 2025년 4월 트럼프의 대중 관세는 125% 인상. 이거 백악관에서 다시 145%로 네, 수정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중국 제외 70여 개국에게는 90일간 관세를 유예한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크게 폭등했잖아요. 야, 여기다가 기본 10%만 관세 부과한다. 야, 이것도 없애줘야지, 더러운 자식들. 아무튼 10% 관세는 이제 나오게 된 거고, 나머지 관세는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동안 유예를 시켜주겠다. 한국, EU, 일본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주게 된 건데, 야, 내가 이제부터 중국을 때릴 거야? 너는 내 편이 되어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자, 동맹국을 때린다. 그동안은 동맹국한테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몰아쳐댔는데, 이제는 중국을 때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동맹국 자꾸 자빠진 거죠. 아주 얍삽한 능구렁이 같은 놈이죠. 자, EU는 보복 관세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EU 입장에서는 뭐예요? 원래는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해서 맞대응 계획 중이었는데 관세 유예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보복을 안 했으니 유예해 줄게. 네. 이걸로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유예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EU 집행위원회는 건설적 협상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협상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동맹 국가가 우리한테 보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단 90일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미국도 그냥 거기에 뭐 계속 관세를 때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EU가 때리기 직전에 미국이 먼저 얘기한 거야. 나 이제 때려야 되겠다라고 얘기 준비해서 발표를 딱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야, 니네는 우리한테 아직 보복 안 했네? 유예해줄게. 그러면 EU가 뻘쭘하잖아. 관세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협상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동맹국까지도 자기 편으로 일단은 끄집어 당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단기 효과로는 미국의 동맹 균열 방지에 성공하는 내용이 나타났다. 다자전 확산 방지, 즉 중국을 위시로 한 다른 국가들이 한꺼번에 뭉쳐버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게 됐고요. 동맹국의 이탈을 차단하게 됐습니다. 한국, 일본도 당장은 폭탄을 피하면서 중국과의 거리를 확보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장기 리스크는 뭡니까? 조건부죠, 조건부. 90일 뒤에 다시 때릴지 모른다. 실질적으로는 90일의 유예지만 한 두어 달 지나면 이제 관세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열심히 주가를 올려가지고 상황들을 만들어내셔야 돼. 이 두 달 동안, 이 두 달이 핵심입니다. 이 두 달 동안 열심히 올려놔야지 그 이후에는 관세가 또 나올지 몰라. 두 달 지나가면서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 기자가 물었어요. 90일 이후에 또 유예를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죠?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런 말은 나도 한다는 거야. 그죠? 그때 가봐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는 얘기지. 이게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안정성. 이런 것들 투자자들은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은 90일에 대한 그런 관세 유예는 지속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거니까 90일 안에 관세를 다시 때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60일 정도까지는, 두 달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자, 동맹국 기업 계속이 불안하다. 다시 관세를 매길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네. 미국이 필요하면 풀어주고 아니면 다시 쪼인다는 거잖아. 이거 신뢰도가 저하됩니다. 미국에 대한 그런 불신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미국은 EU에게 쿼터 압박,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풀어내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요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큰 문제는 뭐냐? 글로벌 무역 질서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지. 동맹들이 미국 편에 설수록 중국은 비우호국 분류를 시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EU 기업들 중국 내 불이익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너 미국 편이지?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미국 관련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왔을 때 중국이 발작하면서 그냥 야, 너 미국하고 편먹는다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 내가 너한테
관세를 엄청 매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중국이 그런 거 신경 쓸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 관세를 피했더니 중국의 보복을 맞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이 중국의 보복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 불매운동. 야, 얘네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등한시했다, 우리를 배신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일본도 옛날에 한번 잘못했다가 중국 불매운동 일어나가지고 뭐 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 철수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불이익은 상당한 타격을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자, 미국은 칼은 잠깐 넣었지만 다시 뺄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목에다가 칼을 딱 들이대고 있는 거죠. 야, 아직은 안심하면 안 돼. 네. 동맹국들은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지금은 웃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줄줄줄줄.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자, 그 모드죠. 자, 중국은 뭐라 그래요? 야, 니네 미국 따라다니면 너도 때릴 거야. 그냥 막 쿵푸 파이야 그러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칼든 도둑놈이 있고요. 여기는 쿵푸 파이야가 있어. 나는 어디로? 네. 이 상황이 된 거지.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 국가들이 이 상황을 겪고 있다. 자, 적자 생존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쪽 가도 편하게, 이쪽 가도 편하게. 야, 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무역에 대한 부분들, 이 통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미중 관세 갈등 속에서 타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괜찮은 선택일까? 아, 글쎄오시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볼게요. 미국의 방위비 알래스카 투자 요구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일본, 대만, 우리나라 포함이 됩니다. 네, 이 대만, 일본, 한국이죠. 한국에게는 일단 방위비 알래스카, 일본도 지금 네 오늘자였나요? 일본에게도 네 방위비 많이 쓰는데 이놈들이 우리한테 도움 준 게 없다 그래가지고 네 방위비 프레임 씌우고 있어요. 대만에게는 안 씌웠어. 왜 그랬을까? 대만은 뭐래요? 이 뭐 그 저거 있잖아, 주일 미군, 주한 미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대 미군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군 부대가 대만에는 이렇게 그 주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만한테 뭐라고 했느냐?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방위비를 이제 퉁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현재 트럼프 2기의 전략은 안보 플러스 경제를 원스톱, 네, 멈추지 않고 한 방에 해결하겠습니다. 자, 군사적으로 내가 보호해줄게. 대신 돈 내. 미국 내 사업 투자해. 안보 프레임 플러스 경제까지 묶은 묶음 청구서 전법이다. 자, 이게 조폭입니다. 조폭. 우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조폭 아저씨들 와가지고, 야, 누가 여기서 장사를 했어? 여기 장사하려면 보호비를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있는 저 이상한 애들 있지? 쟤네들이 와가지고 니네들을 막 때려부시고 막 못 살게 굴 거야. 내가 쟤네들 보호해 줄 테니까 대신에 돈 좀 줘. 네. 이게 지금 이거거든. 야, 군사적으로 내가 보호해 줄게. 야, 니네 나라를 안정하게 보호해 줄게. 대신에 방위비를 좀 내야 되겠는데? 돈 좀 줘라. 이미 지금 주한 미군이 들어와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더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더 내라 이 얘기입니다. 깡패죠. 쉽게 얘기하면 와가지고 뭐라고 한 거죠? 야, 보호비가 올랐어. 네, 보호비가 올랐어. 근데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올렸었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한다. 한국에 5배 인상했었던 전례가 있어요. 근데 야, 보호비가 또 올랐어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 돈 좀 더 내놔. 요거 카드 있죠? 자,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해라. 미국산 LNG를 장기적으로 수입해라. 이렇게 되면 이것도 돈 내라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한미 조선업 군사협력, 요것 때문에 조선주가 날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군함 생산에 협조해줘라. 이것은 중국의 조선 산업을 견제하는 용도가 된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조선 선박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들어갔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호재가 됩니다. 호재가 되고 어떻게 돼요? 미국 내 군함을 동맹 국가가 건조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좋은 기업, 좋은 국가들, 그게 어디냐? 한국이다 이거지. 그래서 한국에 대한 조선업이 여기 미국에게 협력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당근도 줬어요. 야, 니네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고 미국 내 부품을 써야 하면서 기술도 이전해줘야 된다.
나중에는 다 뺏어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애매하겠죠. 자, 아무튼 요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죠. 자, 명분의 논리는 동맹은 공짜가 아니다. 한국 관세는 우리보다 4배 높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50%. 네. 한국이 우리한테 실제로 관세 매기는 내용은 무역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50%가 된다. 근데 나는 관대하기 때문에 25%를 깎아준 거다. 이 지랄을 한 거죠. 아주 그냥 엿 같은 소리죠. 자, 우리가 니네 지켜주는데 왜 이득은 니네가 더 많이 가져가니? 대만은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잖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괜찮다 이거야. 자,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대만은 미국산 무기 계약을 약 190억 달러나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TSMC가 또 여기다가 엄청 투자한 것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돈으로 미국을 막 이제 달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투기, 미사일, 드론, 해안 방어 무기 등등등 포함해가지고 무기를 엄청 사들였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래 우리 군대가 거기 가서 주둔할 수 없으니까 니네가 무기를 많이 팔어 많이 사가 그러면은 그걸로 아마 방어가 다 될 거야. 그러면 중국이 쉽게 덤비지 못할 거야 라는 식으로 방위비를 뜯어가는 형태다. 무기를 팔아서 방위비를 뜯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의 속셈은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 국방비를 줄일 수 있어요. 방위비 부담을 떠넘기는 거야. 자, 일단은 주한미군에게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에게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 그러면은 방위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미군 유지 비용이 경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예산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돈이 남는 거예요. 원래는 만약에 1조 원이 필요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도와줬을 때, 다른 나라에서 이제 방위비를 분담했을 때 나는 이번에는 5천억 원만 지원하면 되겠구나. 그럼 5천억이 남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자, 무역 적자를 메워야 되겠다는 거죠. LNG를 구매한다든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국 산업에 돈이 유입이 된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내가 물건 팔았는데 걔네가 사. 오케이. 땡큐 좋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상황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거 다 돈이죠. 돈을 미국이 많이 챙겨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미국의 재정적인 어떤 위기감이나 악재 요인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의 계산이라는 얘기죠. 자, 협박과 당근의 패키지가 나옵니다. 안 내주면 미군 뺀다? 근데 잘 사주면 관세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백악관 보좌관도 협상은 한일부터. 자, 이건 뭐예요? 한국과 일본의 동맹우선 협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쪽에 또는 방위비 분담 이거 다 해주면 관세 그 플러스 알파 있는 거 내가 없애줄게. 유예가 아니라 그냥 없애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근데 그거 안 해주면 야 미군도 빼고 관세도 니네 다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죽든가 아니면은 우리한테 돈 뺏기든가. 아주 나쁜 놈들이죠. 네. 자,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동맹들을 경제적으로도 대중견제망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자, 안보는 뭐예요? 방위비 증가, 군사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에너지는 미국산 가스 의존도의 증가가 되면서 에너지 동맹이 일어나게 된다. 자, 조선은 뭐예요? 군사산업 협력하게 되면서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군함을 제조하는 건조 기술이라든지 등등등을 이제 이전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볼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자, 방위도 지켜주고 장사는 미국이 하고 돈은 네가 내. 네, 돈은 네가 내. 어차피 전쟁 안 날 거니까 네,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 네, 우리가 있는 한 전쟁은 안 날 거야. 자, 한국을 쳐들어왔어? 그럼 미국에 대한 공격이야. 그러니까 쳐들어오지 못하겠지. 오케이. 자, 방위는 걱정할 거 없어. 실제로 전쟁으로 돈이 깨질 일은 없을 테니까. 피해볼 일은 없어. 그 다음에 장사도 미국이 해야 되겠어. 네, LNG 팔아가지고 네, 해야 되겠어. 대신에 그 돈들은 다 네가 내. 이것이 트럼프 방정식이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내가 미국이랑 FTA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씨 뭐야 이거? 네? 내가 니네하고 무역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씨 니들이 맘대로 정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있는 상태. 네, 답답한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하는 대한민국의 피해 가능성, 그 다음에 구체적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야 뭐 나가 떨어지든 뭐 중국이 뒤져버리든 유럽이 뭐 폭망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만 아니면 되는데 대한민국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불타고 있네요. 자, 수출에 일단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중국 쪽으로 중간재를 납품합니다. 중국은 일단은 중간재를 납품받아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요. 그래서 한국의 중간재는 반도체, 화학, 부품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중국이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죠.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중국 완제품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의 생산량이 일단 감소하죠. 왜? 안 팔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의 수출이 위축이 된다. 중간재 수출이 안 나간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모듈을 팔아. TV 모듈이에요. TV 모듈을 중국에다 팔아가지고 중국이 뚝딱뚝딱 TV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팔아먹었어. 이게 10,000원에 팔았었는데 이제는 25,000원 달래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 그러면은 생산이 안 되네. 그럼 중간재 수주가 줄어들겠죠. 그럼 뭐가 돼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2019년도에도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했었던 사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대미 완제품 수출도 위기야. 자, 무슨 문제냐? 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자동차든 부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고 미국에 팔아야 될 것 같아. 근데 뭐가 문제냐? 한국에 25% 관세를 일단 폭탄을 날렸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중국산 제품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거. 니네 중국산 제품 쓰는 거 아니냐? 야, 그러면 그거는 중국 거잖아. 중국 기술을 쓰지 마.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산 원재료 관세 부담을 위한 원가 상승. 원가 상승이 일어나고 관세도 그대로 매기고.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어. 그럼 봐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보복 가능성. 우리는 그러면은 미국의 어떤 부분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국과 좀 거리를 두려고 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중국이 보복할 수 있어. 어쭈 니네 미국 편에 붙었다 이거냐? 우리를 싫어한다 이거냐? 자, 과거 사드 보복 아시죠? 이때 아주 엄청났잖아요. 자, 한한령, 관광금지, 롯데마트 철수. 지금 이런 쪽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중국이 경기가 지랄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되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이거 불가능하지 않다 이야기죠. 야, 한국 애들 우리가 좋게 대해줬는데 이 새끼들 안 된다. 아주 그냥 이번에도 미국 편 들고 아주 난리네.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이번에도 미국 편을 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비재 규제, 콘텐츠 제한, 무형장벽 강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자, 투자자의 불안 또는 재조정이 필요, 재조정에 대한 비용. 자, 미중 모두 불확실해지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은 이미 대중 직접 투자가 이미 감소 중에 있습니다. 탈중국이 되고 있는 거죠. 인도, 베트남 쪽으로 이제 공장을 이전하는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배치, 사업 구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손절과 같은 거야.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털고 나와야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그런 어떤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이런 국가에게는 직접적인 투자 말고 공장을 빼서 다른 쪽으로 빨리 이동하는 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이득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금융 환율, 거시경제 리스크가 커진다. 미중 갈등이 고조가 되면 환율이 급등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무역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경기가 폭삭 망했수다. 네. 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성장률도 떨어지고 일자리도 떨어지게 된다. 무역협회 추정으로 1차 무역전쟁 당시에 피해액만 무려 3조 9천억 원, 그냥 4조 원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무지막지하게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자, 구체적인 피해 시나리오는 수출이 감소한다. 대중 중간재, 대미 완제품 모두 다 감소한다. 원가 상승, 중국의 원재료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요. 미국에 대한 생산 부담감도 커지게 된다. 자, 보복 리스크, 한류, 소비재, 유통 규제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 투자 위축은 전략시장 리스크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 자, 거시경제 타격은 환율이 불안해지고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아주 더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미국과 중국이 싸울 뿐인데 우리나라가 지랄 맞은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은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물폭탄에 떠내려가는 잉어 상태다. 숨 좀 쉬게 해줘라 이놈들아. 네. 미중 갈등은 남의 일이 아니라 매출, 원가, 환율까지 건드리는 올인원 위협 패키지다. 그래서 우리도 피해다. 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어떤 갈등 요소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자동차 관세를 좀 피해보자고 미국 내 공장 건설했어요. 현대차가. 네, 미국에다 공장을 건설해가지고 자동차 짓겠다. 그래서 30조 원 투자하겠다. 나섰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뭐 백악관은 뭐라고 했어요? 아우, 현대차는 챔피언이에요. 아주 멋진 남자 죽여주네요. 이런 등등 얘기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는 완화가 되지 않고 있어. 야,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뒤통수 아니냐? 그러면 자동차 주들이 폭락을 했어. 아, 열받네? 뭐지? 이유가 뭐야?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자, 정치적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노동자의 표심은 신성 불가침 아니냐?
자동차 산업은 러스트벨트, 이 러스트벨트라는 것은 미국 중서부 그리고 동부에 위치한 쇠락한 제조업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러스트가 이제 녹슬었다는 얘기죠. 녹슬었다, 녹슨벨트 이런 식인데, 과거에는 이제 번성했었던 어떤 공장지대가 쇠락을 하게 되면서 녹이 슬었다라는 쪽으로 됩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오하이오나 미시간, 펜실베니아, 인디애나, 일리노이, 위스콘신 이런 데가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딱 들어보니까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니아, 인디애나 저거잖아요. 네. 트럼프 약간 그 지지층 있는 쪽. 그래서 대통령마다 외국 차에 밀려서 공장 문 안 닫게 하겠다는 공약이 필수다. 그래서 항상 얘기 나오죠. 펜실베니아나 또는 미시간이나 이런 여러 그런 중요 지역에서 접전이 일어나게 돼요. 접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표가심이 기우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는 상황들. 이번에는 뭐 했어요? 일자리 늘려주겠다, 우리 제조업을 키워주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지. 그러면서 바이든도 중국 전기차 100% 관세 폭탄으로 강성 입장을 표현했었던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노조가 없는 외국계 공장은 저임금 착취 공장으로 인식된다. 노조가 있는 미국 제조업을 우선시하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서 공장을 지었어. 근데도 뭐다? 관세를 피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도일 뿐이지 미국 기업을 대신할 수는 없다. 미국이 최고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얘네들 지금 여기 공장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한테는 좀 나쁜 얘기 아닙니까? 뭐 GM이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경쟁자들이 와서 공장 짓는데 이거 나쁜 거 아닙니까? 오, 노. 쟤네들은 관세 아직 내고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더 키워주기 위한 움직임이야.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정치적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경제적 이유. 트럼프는 한국에도 관세가 4배나 높다라고 이상한 소리 했어요. 핵심 논리는 뭐냐? 공장은 있어도 야 부품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미국산이 아니다. 미국산이 아닌 걸 팔아먹으면서 이익은 또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겠냐? 그럼 뭐야? 미국은 여전히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냥 미국에서 만들 때 부품도 다 갈아놓고 사람도 다 우리나라 사람 쓰고 지역도 우리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공장을 다 지어서 니네들이 여기다 팔아먹고 이렇게 됐을 때 수출이 늘고 무역 흑자 날 때까지는 관세 카드 내려오지 않겠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 그냥 유지될 것이다. 공장 다 지어라. 다 짓고 실제로 팔아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효과들을 많이 보게 됐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때 가면은 우리가 관세 좀 깎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공장을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부품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요거 충족시키지 않으면 관세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 공장이 아니라 무역 흑자, 정치적 상징, 협상 우위에 들어갈 수 있는 요 부분이 중요하다. 즉 미국 입맛에 맞춰서 정치, 노조, 흑자까지 충족을 시켜줘야지 풀릴 것이다. 외국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니네가 관세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로 했는데 이씨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미국이 주고 있어. 칼자루를 우리가 휘두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칼자루가 아니었던 거지. 자, 이러고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관세 유예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자, 공장 하나 지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큰 오산. 미국의 배는 크고 입맛은 까다롭고 배고프다가 일단은 기본값이다. 야, 아무리 돈을 갖다 부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관세 다 매겨버린다는 얘기죠. 자, 20회가 가가지고 싸바 아우 트럼프 형님 멋져요 이렇게 했는데도 야 니네 관세 24%, 야 니네 방위비 내놔. TSMC가 가가지고 그냥 우와 이만큼 갖다가 선물 보따리 뿌려가지고 그냥 공장 이만큼 지을게요 대박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만에게도 관세 부과. 우리도 똑같습니다. 현대차 가가지고 30조 원 빵 터뜨렸는데 관세는 여전. 네.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엿 같죠? 네. 자, 여기에다가 지금 큰 재료가 또 나왔어요. EU와 중국 전기차 관세가 협의가 될 것 같다. 자, 사실은 이제 관세가 25% 계속 부과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기보다도 요것 때문이었죠. EU와 중국이 전기차 관세에 대한 협의, 요것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가지고서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자동차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건 호재가 아니야. 아니 악재가 아니야. 악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잘 한번 풀어봅시다. 자, 현재 상황은 뭐냐? EU가요. 중국산 전기차에게 최대 45.3%의 반보조금 관세를 예고하고 나섰는데 중국이 반발했어요. 그래서 타협안으로
최소 가격제로 한번 갑시다. 이렇게 협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소 가격제는 뭐냐? 야, 니네 관세는 일단 없애줄게. 대신에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마. 이게 지금 협상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덤핑 방지용 하한선 설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관세 대신에 가격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즉, 기존에는 관세, 그 다음에 불법 보조금이 있었죠. 정부에서 보조하는 거,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원래는 2천만 원에 팔려야 되는 건데, 뭐 중국 정부에서 얼마 지원해줄게. 그 다음에 덤핑,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 있어서 1,50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경쟁력이 확 늘어나죠. 왜냐면, 그 EU 쪽에 있는 독일 자동차, 뭐 EU 쪽 자동차들은 가격이 2,500만 원이야. 그 2,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은 차이가 커요. 근데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올리게 되면은 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유럽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반발하게 됩니다. 야, 관세 이렇게 매기면 어떻게 되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야, 관세를 없애는 대신에 내가 가격을 2천만 원을 올릴게. 그거 어때? 2천만 원 밑으로는 안 팔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가 바로 지금의 EU와 중국산에서 만들어진 협상 내용입니다. 이것은 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중국은 EU 시장을 놓치기 싫겠죠. 당연하죠. 지금 미국으로 안 팔리고 있는데 EU라도 열심히 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EU는 자국 자동차 산업의 보복이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에 팔아먹어야 되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관세를 피하고 산업보호 둘 다 잡아봅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단 관세 부과하지 않고요. 그러면 관세가 없는 거야. 대신에 전기차의 판매 가격을 올려서 진행하겠다. 최소 가격제. 이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가격이 최소 가격이다. 라고 딱 못을 받고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타결 시의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EV는 진출 가능, 그죠? 중국의 전기차가 진출 가능성이 됩니다. 대신에 속도 조절이 조금 있습니다. 초저가 판매가 일단 어렵습니다. 가격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화가 유도가 되거나 또는 마진을 줄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자, 프리미엄화는 뭐예요? 질을 높여주는 거죠. 네. 뭐 사양을 더 좋게 만든다든지 등등등으로 팔 수 있는 거고 또는 그냥 허접한 그런 자동차는 마진, 원래는 500만 원 마진이었는데 이제는 200만 원만 마진 받고 팔아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형상 체면을 유지할 수 있고 실속도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EU 쪽에서 어떻게 돼요? 푸조, 폭스바겐 등에 대한 덤핑 압박 압박에 대한 완화가 됩니다. 자, 푸조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들이 싸게 넘어가서 막 반덤핑식으로 막 풀려버리고 있으니까 계속 압박감을 느꼈었는데 얘들은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감에 따른 덤핑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화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술 추격에 대한 방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이 계속 기술을 추가적으로 막 들어오고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방어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기술로 승부해. 가격 말고 기술로 승부해. 가격은 비슷하지만 기술은 우리가 훨씬 뛰어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중국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은 유지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선택지가 그냥 유지가 됩니다. 다만, 최저가는 사라지고요, 싸기는 싼데 조금 애매하게 싼 거, 애매하게 좀 비싸졌어. 그러니까 완전 초저가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아니면, 좀 싸졌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초저가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올랐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비싸진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자,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EU는 최소 가격대로 중국 EV에 통제를 했는데 한국은요. 한국은 미국 IRA로 인해서 유럽보다 더 엄격한 조건 아래에 있습니다. 최소 가격대 도입 시에는 중국산 초저가 공세가 완화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피해를 보는 거야. EU 자동차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유럽에다 팔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관세가 없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죠. 특히 유럽 내 중국산 EV, 즉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급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차단이 된다면 한국의 시장 점유율 방어 및 가격 경쟁력 개선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관세가 철폐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럽에다 팔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에게는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근데 가만 따지고 보면은 관세가 없어진 대신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 호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국 기업의 반응은요. 이 중국산 전기차의 덤핑 완화가 됐습니다. 한국의 유럽 수출 환경이 다소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죠? 체코, 터키, 인도 등 생산 거점에서 유럽으로 수출 중에 있고 최소 가격제 시행 시에는 중국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해진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던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 호재죠. 자, 그러나 중국 업체가 최소 가격선도 맞추고 만약에 진입을 해. 근데 브랜드력, 주행 성능, AS 경쟁력 또는 이제 품질적인 부분에서 좋아진다. 이걸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싼데도 좋은 거. 네. 싼데도 좋은 걸 판다? 그러면은 와인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애매해지죠. 자, 강력한 보조금에 대한 차단이 없이도 유럽 내 기술력 기반 점유율 유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자, EU는 싸우다가 지치고 중국은 팔고 싶고 미국은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격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자, 관세 대신 가격으로 덤핑 조절하는 반값 전기차 방어막에 대한 부분들이 구축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좋긴 한데 좀 불편한데 왜? 중국에서 팔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유럽에다 팔아먹긴 하는데 일단은 네, 관세가 철폐가 되면 괜찮겠죠? 대신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과연 잘 팔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마진이 줄어들거나 그런 거. 자, BYD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네. 우리는 괜찮아. 네, 이런 식으로. 최저 가격대? 오케이. 관세 맞는 거보다 나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기술력 좀 개발해가지고 더 많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보자.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악재로 알고 있었던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당장은 악재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기술력을 끌어올려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상품을 EU 쪽으로 납품하게 된다면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열심히 이런 것들을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자, 현대차나 기아차나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내릴 수도 있겠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또 내릴 수도 있어요. 또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배당 성장률이 좋아집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악재 요인이라 생각해서 주가 빠졌지만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실적 성장성이나 배당 성향은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가 돼요?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많이 내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내가 찾던 바로 그 가격, 내가 매수하기에 너무 좋은 그 가격이 나타날 걸 생각됩니다. 많이 내려간 시점에서 매수를 강하게 들어갈 필요가 생겼다라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동차 사실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쭉 훑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끝장, 관세 싸움, 그 다음에 자동차의 위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조금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말씀 계속 드리는 상황에서도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요. 네, 그래서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뉴스에 주시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무조건적인 악재가 아니라 또 그리고 무조건적인 기회는 아니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또 이렇게 상황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는 대응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